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일,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의 브레인으로 다시 돌아온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특별한 일은 없으시고요? 특별한 일은 뭐 대통령실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자, 우선 우리 총선 딱 오늘 1년이거든요. 1년 전 오늘. 뭐 내년 오늘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예측이 맞나 틀리나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야당은 정권 심판론 그리고 이제 여당은 정권 안정론 이렇게 양측이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세게 붙을 것 같으십니까? 우선 박원석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으로는 그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네. 대한민국 총선이라는 게 3개월 전에도 결과를 알 수 없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많고 한 달 전에도 예측 결과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 내지는 야당 심판론인 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고전적인 구도가 됐어요. 여당은 맞아요. 야당 심판을 얘기하고 여당은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총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국정 안정론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네. 그리고 지금 여당 전당대회 결과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권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과연 이렇게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낮고 별다른 전환점이 보이지 않는데 여당의 총선 전략으로서 유효할지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는 그 위기 요인이 있긴 하지만 또 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공천까지 가고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관측들이 높아요. 그렇게 보면 그 여당이 어떻게 보면 좀 방어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게 원내 소수당이 방어하는 입장인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국정 운영을 어쨌든 놓고서 그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치러지는 총선이라고 보면 야당보다는 여당이 조금 더 힘든 총선인데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분위기는 그렇게 힘든 총선을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뚜렷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총선이 언제 치러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대선하고 붙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대선하고 총선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대선 승리한 쪽에서 네. 총선을 많이 이겨왔던 이제 전례들이 있죠. 그게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이게 대표적으로 네. 이제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고 곧 치렀을 때. 근데 이제 이게 한 2년 정도 벌어지면 보통은 중간평가 그렇죠. 성격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987년 이후로 9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여당이 여대 야소 그러니까 여당이 더 이겼던 적은 4번. 그리고 야당이 더 이겼던 적이 5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팽팽하네요. 팽팽하기는 한데 이게 시점이 어느 때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치러지면은 대부분 여당이 졌습니다. 중간 평가 성격이 커서. 중간 평가 성격이 커가지고. 근데 그 정권의 지지도가 만약에 매우 높았다. 그러면은 이제 또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좀 이례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은 2004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그때. 근데 탄핵이 되면서 이게 그렇죠. 역풍 물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지금 구도가 그대로 다 갈지 중간 평가로 갈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공식대로라면은 무난하게 야당이 더 이길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이렇게 확언을 안 하십니다. 책임질 발언은 안 하시고 이게 살살 피해 가시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막 요구하다가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조용합니다. 일단 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지지율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색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걱정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막 일이 또 많았습니다. 부산 횟집에 또 이 뭐 보안 기밀 문서 유출에 등등 뭐 당장 내일 모레 또 미국도 가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여당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바꿔요.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도 네. 당대표도 바꾸고 최고위원도 바꾸고 비대위원장도 새로 데려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임기 후반부여서 뭔가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면 당내 미래 권력이나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게 얼굴을 갈아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2012년 그랬었죠. 총선을 그렇습니다. 치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게다가 윤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당내 지형도 거의 뭐 윤심 일색화된 상황에서 뭐 밉든 곱든 좋든 싫든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좀 전환하고 그리고 당의 역할, 당의 이제 자율적인 역할도 인정하고 네. 그리고 총선의 공천 개입 같은 거를 대통령이 막 그렇게 기피하거나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김기현 대표가 뭐 검사 몇십 명이 총선에 나온다는 건 낭설이고 나도 그런 공천을 인정 못한다. 장제원 의원이 먼저 얘기했어요. 네, 뭐 장제원 의원도 얘기하고 또 윤재옥 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공천 불이익 물갈이 없을 거다. 근데 그런 걸로 표심을 자극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여당 지도부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 몇십 명이 공천될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분위기가.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윤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걸 여당 구성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결국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한 진영을 짜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전적으로 관철되지 않겠냐. 근데 여당이 특히 보수정당 계열의 여당이 대통령실이 공천에 그렇게 전면 개입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진박 공천 이런 게 대표적이고, 예. 그리고 MB 정권 시절에 그 이른바 이제 뭐 그 공천 학살. 친박계를 대상으로 한 그때도 뭐 친박연대라는 제3정당이 튀어나와서 결과적으로는 그 친박연대까지 끌어안고서 170몇 석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텐데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으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총선 못 치른다. 일종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도 윤 대통령이 일으킬 것 같아요. 예? 일종의 친이 쿠데타 정말요? 형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으로 갈고 또 본인이 원하는 공천. 김기현 대표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원장을 간다고. 뭐 책임을 거기다 물을 수도 있죠. 여당의 경쟁력이 처진다 이렇게 싶으면은. 그래서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안 바뀐다 여당은. 대통령은 바꿀 수 없다. 근데 대통령이 안 바뀔 것 같다. 이게 여당의 제일 큰 불안감인 것 같아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거를 주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1996년 신한국당 그리고 2012년 그때 박근혜 이제 비대위가 이끌었던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당 청분리가 안 돼 있는 때라서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이 뭐 민중당의 이재호 막 이런 분들 막 공천을 해가지고 뭐 남경필 막 해가지고 막 이게 새로운 물갈이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막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제 공천해야 된다. 쇄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2012년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그때 홍준표 대표 시절에 보궐선거에서 디도스 그 공격 그 논란 때문에 참패한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으로 간판 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새로운 신장 개업을 막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2012년 모델이 되려면은 대통령하고 차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996년 차별화가 모델 아니라 동조화 모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조화 모델이고 차별화가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2012년 모델은 불가능. 그럼 96년 모델로 가가지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검사야. 쇄신하는데 검사들이 싹 그러니까 들어와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정당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은 거잖아요. 네. 막 젊은 피 뭐 이런 예를 들면은 그랬죠. 뭐 이렇게 좀 참신한 이미지 그리고 운동권도 끌어안는 모습 막 이런 거를 하면은 이게 쇄신의 모습이 되는데 뭐 아직은 모르지만은 얘기 나오는 거는 다 검사야.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96년 모대, 2012년 모대 다 난망하다. 지금 현 상황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어둡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간판으로 안 된다. 그럼 간판을 갈아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구원투수로 나와서 성공하겠냐. 아니다. 비호감 이미지가 너무 커서 실제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모습으로 보면 네. 총선을 나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이 정부의 말하자면 정체성이나 이 정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런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하고 뭐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총리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코스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총선에 나와서 국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면 국회를 저렇게 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국무위원으로서 대하는 걸 보면 이거 뭐 새로운 국무위원의 상이긴 한데 그게 별로 긍정적인 모습은 네.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좀 스스로의 패착들도 있었고 또 김의겸 의원처럼 거듭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했다가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히려 본인이 망신살만 사는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 이런 모습이 너무 역력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뭐 총선을 이끌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건 일종의 이제 자기 모순이어서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 스타일로 봤을 때 뭐 내가 그 300분의 1이 되는 거는 내 격에 맞지 않아.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세요? 뭐 국무위원 계속 하다가 네. 뭐 총리를 하든지 다음 서울시장 선거를 나오든지 다른 경로를 그리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동훈 장관 출마가 필요하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이 당에 와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자꾸 일 멀쩡히 하고 있는 사람 총선에 집어넣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죠. 이런 얘기도 또 한편 나오거든요. 네. 특히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좀 다른 경로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 최근에 그 편의점에 간 한동훈 뭐 보셨습니까? 네, 풍자 웹툰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한 장관 반응이 뭐 오히려 괜찮다. 화 안 냈어요. 화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내면은 진짜 좁쌀이죠. 좁쌀이다. 그럼요. 그럼 예.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를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풍자는 SNL의 권한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가지고 화내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다른 정치인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거에서의 좀 어떤 아량, 도량 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본인도 갈팡질팡, 예, 그리고 당도 갈팡질팡. 주변에 있는 평론가들도 다 갈팡질팡. 모두가 갈팡질팡하고 예. 있다. 한동훈 장관의 미래는 예. 알 수 없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어떤 정말로 선택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전에 네. 들은 게 네. 한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빨리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이 그 강남 쪽에 출마를 한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한동훈은 절대 출마를 안 해. 그리고 총리나 부총리를 노리고 있어.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송파 얘기도 있잖아요. 송파. 그러니까 송파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뭐 송파 병이냐, 네, 그러니까 의리냐. 거기는 김근식, 예. 송파 의리냐, 거기는 김웅, 뭐 갑은 아닌 것 같아. 배현진 쪽은 아닌 거. 거기는 이제 조직부총장까지 맡았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다 사실은 이 한 그룹의 전언을 듣고 사실 이게 또 와전되고 한 거라서 그것도 이제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한동훈한테라도 조금 바짓가랑이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국민의힘의 상황. 네. 이게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은 70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 세대에서 고르게 나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지역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영남이라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그 빨간 신호등이 켜진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때가 어쨌든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천하용인 팀을 이렇게 내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고 가는 전략 이렇게 좀 구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준일 대표 왜 웃으세요? 왜냐하면은 안 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김기현 네. 대표는 그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그 이준석 대표랑 같이 일했잖아요. 맞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고 어느 정도는 신뢰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김기현이 이준석을 데려오고 싶어도 아마 못 참는 분이 한 분 있을 겁니다. 용산에 네. 용산에 그분은 절대 참을 수 없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저기 용산 여의도 출장소인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거를 절대 이준석을 데려올 수가 없죠. 윤허가 떨어지기 전에는 근데 네. 뭐 이미 감정적으로 네. 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두 사람은. 네. 아마 이제 그런 게 대통령이 그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느냐에 그 뭐랄까요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천하용인 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2030 민심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특히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상징성도 있고 때문에 총선 때 뭔가 이게 통합의 모드를 발휘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제 수도권에서 해볼 만한 승부로 선거를 네.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내칠 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설사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바꿀까? 별로 안 바꿀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눈치만 보는 거지. 근데 이렇다 할 제스처를 못 취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한동훈 장관이 설사 총선에 내가 출마하고 정치하겠다. 그 결단을 하고 총선에 출마해도 과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대통령하고 분리가 안 돼요.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 투수면 선발 투수하고 학교도 다른 데 나오고 네. 구질도 좀 다르고 네. 투구폼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타자들을 속일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 네. 같은 학교 나온 데다가 구질도 똑같고 투구폼도 똑같고 그러면은 그 난타당하죠. 차별화가 안 된다는 네. 거죠. 근데 V1, V2 막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대통령실 안에 누가 더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한동훈을요? 네. 아니면 이준석을? 이준석 대표를. 둘 다 안 좋아한 제가 전에 듣기로는 둘 다 안 좋아한. 둘 다 질색이다. 이준석이라면 질색이다라는 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직접 물어보지 누가 더 싫어하세요?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지 못해서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예, 꼭 좀 알아볼까요?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예. 궁금합니다.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가 더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좀 관계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 발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정치정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야합입니다, 그거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장인상 치르기 위해서 일시 귀국해서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친명 비명 다시 또 갈리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역할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당장은 그런 해석은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너무 싶어요. 섣부르다. 네.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가 갖는 상징성이 있고 또 당내 세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네. 거의 1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일정도 있어서 다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이낙연 대표 뭐 역할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네. 설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논외로 하고 보더라도 네. 별로 그다지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호남 민심을 회복하는 데는 이낙연 대표가 또 호남 출신이시고 하니까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이제 총선 가까이 가서 얘기인 거고 당장에 지금 이재명 대표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낙연 대표를 대안으로 그야말로 구원투수로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민심도 그렇게 따라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정치적 해석을 그 이낙연 대표를 둘러싸고 이렇게 성급히 하는 게 글쎄요.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큰 뭐 변수가 되거나 도움이 될까 싶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잠시 지금 가라앉은 듯 하지만 또 검찰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죠. 변수가 더 많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좀 식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거 뭐 이것도 해도 방탄, 저것도 해도 방탄. 그러니까 진짜 방탄이라고 하면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방탄이잖아요. 근데 뭐 숨만 쉬어도 방탄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발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국민의힘에 좀 분발을 촉구하고요. 새로운 좀 이게 네, 이슈를 만들어라. 캐치프레이즈나 예. 뭐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좀 구호를 필요하고.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남았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선거법을 비롯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 그게 대장동이 됐든 앞으로 기소될 뭐 여러 건들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건 사법 리스크가 이제 확 커지는 거고,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한 번 더 넘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대할 것이냐.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만성적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지율에 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이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이 딱히 잘하는 게 없어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못하면 다 이슈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더 커질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기는 저는 거의 선거법 1심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그대로 이 상태로 간다라는 이 분위기 거고. 이어진다.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네. 중요한 거는 고민정 최고도 얘기했는데 초가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뭐 얘기 비명계 쪽의 얘기는 8월 말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죽으나 사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당대회 또 치러야 돼. 또 치러야 되니까 그 전에 바뀌면 죽어도 안 된다라는 게 분위기라서 사실상 휴전 상태다 지금. 그렇죠. 휴전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은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하시든 말든 그게 별로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 취재해 보면 휴전 반승 전략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충 휴전하고 반씩 나누자. 사실 거의 국민은 없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박원석 의원께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무당파.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음이 3분할 구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에 이제 한석을 차지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3, 4위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뭐 중간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심판론, 저쪽에서는 무조건 안정론 이러면서 세게 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3, 4위가 설 땅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소수정당의 진출 문제, 뭐 선거제도 개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수 정당들의 공간이 조금 넓어지는 문제하고 네. 지금 정치 지형에서 제3당의 필요성이 커지는 거하고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국회 분위기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전 최악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제도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양당의 기득권이 또 예의 작용을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핑계를 또 서로에게 대면서 그래서 선거제도의 변동폭이 별로 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본다면 그 소수 정당들은 또 한 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내년 총선에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지금 대한민국 양당 체제가 극단적 퇴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2030들은 어디 마음 줄 정치 세력이 없고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양당 체제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 지금 뭐 그 중심이든 주변부에서도 이렇게 가서 되겠냐 이게 정치가. 근데 이런 목소리들은 있어요. 다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제3지대를 여느냐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저는 대선 주자 없으면 안 된다. 지역 기반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통설로 작용하잖아요. 네. 과거의 국민의당 성공 모델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게 왜 오래 가지 못했을까. 거꾸로 이렇게 보면 그게 대선 주자의 대권 프로젝트형 정당 그리고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의 급조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양당 체제로 수렴되는 그 반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3정당이나 제3지대를 논의하려면 그건 대한정당 논의해야 된다. 네. 일시적으로 공천 탈락자들이 모이는 정당이거나 대권 주자의 대권 프로젝트 정당이 아니고 대권 주자는
그렇게 대한 정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네. 대권 주자를 따라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논의가 가면 저는 그런 수준으로 논의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더 이상 무슨 진보 보수 이런 게 의미가 없고 민주당 왼쪽도 의미가 없고 국민의힘 오른쪽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양당이 워낙 퇴행을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대한정당 논의의 줄기가 나와서 그게 일정 볼륨으로 그 세력화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김준일 에디터께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도청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거 미국 국가안보실 기밀대화 도청 논란인데요. 당장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근데 이거 수습을 좀 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뭐 상당히 심각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은 근데 누가 해야 되냐? 수습 미국이 해야죠. 네. 수습은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 너희가 수습해줘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청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중요한 거는. 네. 협의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2013년에도 약간 박근혜 정부가 협의 스탠스였거든요. 항의하거나 뭐 이제 그 관련 자료를 다 내놔라. 우리가 네. 알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국무총리가 약간 협의하는 스탠스였는데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너무 도감청이 취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청이 공식적으로 3번 있었죠. 미국에 의해서 1976년에 있었고 2013년에 이제 스노든 때 이제 알려진 거이고 이번에 2번인데 자 1976년 거는 그거는 전화 통화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그 대화 이런 안에서 하는 게 다 이제 얘기가 유출됐거든요. 네. 그리고 2013년 거는 전화 통화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회의 내용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지금 76년처럼 안보실에서 그냥 대화한 게 거의 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완벽하게 지금 이거는 우리 보안이 미국이 잘못한 거지만 우리 보안에 실패를 하는 건데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다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어요. 이거는 되게 심각합니다. 저는 미국한테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북한도 그러면 우리 거 도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빨리 대통령실이 지금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한테는 어찌 됐든 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뭐 지렛대로 삼아서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강력하게 좀 스탠스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집무실 이전 그리고 도감청은 무관한 사안이다. 정책을 위해서 한미 관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 입장. 미국이 도청이라는 일종의 적대 행위를 동맹국을 상대로 한 게 한미 관계를 훼손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먼저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 쪽이 마땅한 해명을 하고 또 그 전 경위에 대해서 우리 쪽에 정보와 자료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걸 요구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주권 국가로서 우리 주권이 이렇게 침해당하고 결국에 이제 국익의 훼손을 가져온 건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물렁하게 대응하고 미국은 늘상 그래왔으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거 일종의 경호 실패거든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 있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중상중의 그 도감청 방지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처에 주한미군 그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도에 이 정보관리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도감청을 이렇게 집적하는. 근데 그 옮길 때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옮기고 나서도 제대로 된 보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에 대해서는 내부의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미 동맹이라는 걸 앞세워서 모든 것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의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고 그 국익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미국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작동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쨌든 미국에 퍼주기만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동맹이 아니죠. 그 속국이죠. 그런데 이 동맹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항의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내부를 향해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조차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지난 대일 외교 참사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저는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결국엔 일으키는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도 이 상황을 주시할 거예요. 이게 잇따른 그 지난번 대일 외교 실패에 이어서 잇따른 일단 외교 안보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원칙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국제본부에서도 저희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꼭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을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날리면 바이든에서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추측도 하고 있어요. 정부서 옵니다. 최근에 뉴욕 포스트에서 그 보도를 했거든요. 제목이 한국 대통령의 모욕적인 한 마이크 경멸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초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환기시켰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 퉁치는 분위기. 물론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은 예, 정말 좀 갑갑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하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현안을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